감히 너 따위가. 동양인 UDT 대원을 향해 헬기 고치면 임신해줄게. 라며 폭언을 내뱉은 미군 여군 대위. 훗날 그녀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 깊숙한 곳, 민간인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진 정글 훈련장은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다. 섭씨 30도를 가뿐히 넘는 기온, 숨막히는 습도, 그리고 쉴 새 없이 울어대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는 이곳을 처음 방문한 이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나뭇잎 사이로 겨우 스며드는 햇살은 축축한 땅을 달구었고 공기 중에는 짙은 흙냄새와 썩어가는 식물의 비릿한 향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미 육군 특전부대 통칭 그린베레가 녹색 지옥이라 부르며 훈련하는 그들의 왕국이었다. 그 왕국을 호령하는 여왕이 있다면 단연 캐서린 케이트 레이놀즈 대위일 것이다. 불타는 듯한 젓갈색 머리를 질끈 묶고 위장 크림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날카로운 녹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부대에 살아있는 신하였다.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레인저 스쿨을 포함한 모든 특수훈련 과정을 남자들을 압도하는 성적으로 통과한 괴물. 그녀가 이끄는 알파팀은 부대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임무만을 도맡아 해결하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녀의 자부심은 태평양의 파도보다 높았고 그녀의 기준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런 그녀의 완벽한 왕국에 이질적인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에서 파견된 윤건 상사. 그는 그린벨의 대원들의 우람한 체격과 활기 넘치는 분위기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근육질의 몸이었지만 서구인들 틈에서는 한 뼘은 작아 보였다. 그는 항상 말이 없었고 그늘진 나무 아래서 조용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거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침묵은 케이트와 그녀의 팀원들에게 무능함과 소극적인 태도의 증거로 비쳤다. 이봐, 건. 자네 나라에서는 정글 구경하기 힘든가? 어제부터 계속 멍하니 숨만 쳐다보고 있더군. 팀의 부지휘관이자 수다쟁이인 마이크가 짓궂게 웃으며 건의 어깨를 툭 쳤다. 건은 그저 희미한 미소로 답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그런 무반응은 마이크를 비롯한 팀원들의 오만한 우월감을 더욱 부추겼다. 그들은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피와 땀으로 실력을 증명해온 최고의 전사들이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온 영어를 간신히 알아듣는 듯한 이 조용한 군인은 그저 자신들의 훈련 스케줄에 끼어든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케이트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건을 무시했다. 작전 브리핑에서 그의 의견을 묻는 법이 없었고 독도법 훈련 중에는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누구보다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찾아내는 그의 능력을 애써 외면했으면 전술 토의에서는 아예 그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녀에게 윤건은 양국 간의 외교적 수사 때문에 억지로 떠안게 된 자신의 완벽한 팀의 흠집을 내는 이물질에 불과했다. 오늘의 훈련은 이번 연합훈련의 하이라이트였다. 가상의 적에게 납치된 정보 요인을 구출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이용해 적진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는 무의 작전. 브리핑 텐트 안의 공기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케이트는 대형 지도 위에 작전 경로를 표시하며 마지막 명령을 하달했다. 침투 포인트는 악어의 등이라고 불리는 계곡이다. 급변하는 기류와 예측 불가능한 스콜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착륙과 동시에 마이크가 선두를 데이빗과 션이 좌우 어모를 맡는다. 나는 중앙에서 전체를 지휘한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팀원들을 차례로 훑으며 신뢰를 보냈지만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윤 상사는 후방에서 우리 팀을 지원하도록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짐이 되지 말라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잔잔한 심해처럼 그 어떤 감정의 파문도 드러내지 않았다. 장비를 챙기는 시간. 대원들은 각자의 소총과 통신 장비, 생존 키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마이크는 자신의 소총에 능숙하게 소음기를 부착하며 건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이봐, 이런 최신 장비는 처음 보나? 당신들 UDT에서는 아직도 냉전시대 유물들을 쓴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건은 대답 대신 자신의 허리에 찬 다목적 나이프를 꺼내 보였다. 손잡이부터 칼날까지 수많은 실전에서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칼날은 섬뜩할 정도로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옆에 있던 굵은 로프를 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에서 단 4번의 칼질로 깔끔하게 잘라냈다. 마이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겨우 칼질 좀 하는 것 가지고. 마침내 이륙 시간이 되었다. 녹색 위장색을 칠한 소형 기동 헬리콥터 리틀 버드가 벌새처럼 날렵한 몸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원들은 익숙하게 헬기에 올라탔고 건은 가장 마지막에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헬기가 가벼운 몸을 일으켜 정글의 캐노피 위로 솟아오르자 발 아래로 끝없는 녹색의 바다가 펼쳐졌다. 프로펠러 소리가 모든 대화를 삼켜버렸다. 헬기 내부는 오직 수신호와 눈빛으로만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케이트는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듯한 원시림. 그녀는 이런 극한의 자연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문득 건을 쳐다보았다. 그는 헬기의 미세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려는 듯 등받이에 등을 대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두려움도 긴장도 아닌 마치 거친 파도 위의 서퍼처럼 기류의 흐름을 읽고 있는 듯한 모습. 저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이 케이트의 신경을 거슬렀다. 저것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태어남일 것이라고 그녀는 멋대로 단정했다. 헬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그린벨의 대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용한 동양인 이방인을 조롱했다. 그들의 눈에는 세계 최강 특수부대라는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윤건은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UDT의 지옥주 훈련을 견디며 배웠다. 가장 시끄럽게 소리치는 파도는 가장 먼저 부서지는 법이며 가장 깊은 바다는 언제나 침묵으로 모든 것을 품는다는 것을. 그의 시선은 창밖의 구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니었다. 그는 기체의 고도, 바람의 방향, 공기의 습도, 엔진의 미세한 소음 변화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백 번의 해상 및 공중 침투 작전을 통해 몸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었다. 그리고 그의 본능이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악어의 등 계곡이 시야에 들어올 무렵이었다. 갑자기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찢고 들어왔다. 엔진 출력 저하. 원인 불명. 계기판이 미쳤어.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날렵하던 리틀 버드의 기체가 경련을 일으키듯 심하게 요동쳤다. 헬기 내부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혼란에 휩싸였다. 그린벨의 대원들은 반사적으로 기체에 몸을 고정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케이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황 보고해, 존. 불가능합니다, 대위님. 갑자기 메인 로터의 회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조종사의 절규와 함께 리틀 버드는 마치 벌새가 심장을 관통당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비상등이 기내를 붉게 물들이며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창밖에 녹색 정글이 거대한 믹서기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젠장, 추락한다. 모두 충격에 대비해. 마이크의 고함과 함께 헬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정글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대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원초적인 공포가 어렸다. 그들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베테랑이었지만 인간의 의지를 벗어난 강철 기계의 반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윤건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움켜쥔 채 눈을 감고 추락하는 기체의 진동과 소음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엔진에서 들려오는 단말마 같은 파열음,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절박한 소리, 기체 프레임이 뒤틀리며 내는 미세한 비명까지. 그는 마치 죽어가는 고래의 마지막 신음소리를 듣는 해양학자처럼 문제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빌어먹을, 착륙할 만한 곳을 찾아야 해. 부조종사가 외쳤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하늘을 향해 창처럼 솟은 나무들 뿐이었다. 이대로라면 기체는 나무에 걸려 산산조각 나고 전원 사망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강줄기가 나타났다. 폭은 좁았지만 주변의 나무들이 비교적 낮은 강가였다. 저기다. 젠장, 모두 꽉 잡아. 조종사는 마지막 남은 통제력으로 헬기의 기수를 강가로 향했다. 기체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맹렬한 속도로 돌진했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찢어지는 금속음, 부서지는 유리창 소리와 함께 기체는 강가의 얕은 물에 처박힌 뒤에야 겨우 멈춰 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침묵과 연료 냄새 속에서 케이트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원 상태 보고. 부상자 확인해.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에 그쳤다. 소형 헬기였던 점과 숙련된 조종사의 마지막 판단, 그리고 강물이 충격을 흡수해준 덕분이었다. 통신 장비 파손. 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신병인 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은 끝을 알 수 없는 정글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이 타고 온 리틀 버드는 한쪽 스키드가 부러지고 프로펠러가 엿가락처럼 휜 채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처럼 강물에 반쯤 잠겨 있었다. 존, 기체 상태는? 케이트의 날카로운 질문에 조종사가 고개를 저었다. 최악입니다, 대위님. 엔진과 전자장비 대부분이 침수되었습니다. 설령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추락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다시 날 수 없습니다. 그린벨의 대원들의 얼굴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그들은 최고의 정글 전투 전문가였지만 보급과 지원이 끊긴 현대전의 군인은 고립된 사냥감에 불과했다. 특히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글 속에서는 생존 자체가 치열한 전쟁이 될 터였다. 끈적끈적한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열대성 폭우인 스콜을 쏟아낼 것처럼 어두워지고 있었다. 우선 강가에 임시 캠프를 구축한다. 비상식량과 생존 도구를 확인하고 주변 지형을 정찰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케이트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팀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헬기에서 비상 물품들을 꺼내고 주변의 나뭇가지를 이용해 비를 피할 간이 천막을 쳤다. 그동안 조종사와 부조종사 그리고 팀의 장비 전문가인 데이빗은 망가진 헬기에 매달려 사투를 벌였다. 그들은 젖은 엔진 덮개를 열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호스를 들여다보며 원인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들의 표정은 굳어만 갔다.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침수 피해가 너무 심각해. 핵심 전자부품은 전부 못 쓰게 됐다고 봐야 해. 데이빗이 진흙 묻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는 그린벨의 내에서도 손꼽히는 장비 전문가였지만 물에 빠진 첨단 헬리콥터 앞에서 그의 지식은 속수무책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정글은 더욱 어두워졌고 기온은 떨어졌지만 습도는 오히려 높아져 뼛속까지 으슬으슬했다. 이윽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스콜이었다. 대원들은 간이 천막 아래 옹기종기 모여 비를 피했지만 이대로 밤을 넘기기엔 위험했다. 식량과 식수는 한정되어 있었다. 구조 요청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언제 발견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케이트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완벽했던 작전, 최강의 팀원, 최첨단 장비. 그 모든 것이 자연의 변덕과 기계의 반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자부심에 깊고 쓰라린 상처가 나고 있었다. 그때까지 한쪽에서 조용히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만 있던 윤건이 천천히 헬기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있는 데이빗과 조종사들을 지나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엔진 덮개 안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복잡한 기계 부품들을 마치 의사가 환부를 살피듯 꼼꼼하게 훑어내렸다. 그는 침수된 기계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것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윤건이 망가진 엔진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발견한 마이크가 헛웃음을 쳤다. 이봐, 거기서 뭘 보는 거야? 빗물로 엔진 청소라도 하게. 그의 비아냥에 지쳐있던 다른 대원들도 덩달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 동양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거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 동안 엔진 내부를 살폈다. 그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데이빗은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당신이 보겠다고? 뭘 어쩌겠다는 거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의 대답에 대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웃음이었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우리 팀 최고의 장비 전문가도 포기한 물건이야. 물에 빠진 엔진을 당신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UDT에서는 잠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고철 덩어리 살리는 재주도 가르치나 보지. 마이크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건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건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최종 결정은 지휘관인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케이트는 차가운 눈으로 건을 위아래로 훑었다. 스트레스와 추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건의 제안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팀의 전문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정말? 당신이 이걸 고칠 수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건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케이트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는 소리. 좋아, 어디 한번 해봐. 구경이나 해보자고. 정말 만약에 당신이 이 물에 빠진 고철 덩어리를 다시 날게 만든다면. 케이트는 건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내뱉었다. 그녀의 녹색 눈동자는 경멸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 아이라도 임신해주지. 됐어? 그녀의 폭언에 주변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군인에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의 수위를 넘어선 발언이었다. 마이크와 데이빗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건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이런 식의 인격적인 모독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윤건이 분노하거나 혹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케이트의 불타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마주 볼 뿐이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마침내 건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약속은 지키셔야 할 겁니다, 대위님. 그 말을 남기고 건은 몸을 돌려 헬기의 엔진으로 향했다. 그의 등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는 전문가의 침착함만이 느껴졌다. 그 모습에 케이트는 오히려 자신이 모욕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폭언을 조금도 흔들지 못한 저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건은 데이빗에게서 공구함을 건네받았다. 그는 여러 공구들을 잠시 살펴보더니 몇 가지 간단한 도구만을 챙겼다. 그리고는 쏟아지는 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좁은 엔진실 안으로 스스럼 없이 몸을 집어넣었다. 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케이트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건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녀는 그가 몇 분 만에 포기하고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 오만한 동양인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기계 속에서 마치 혈관을 찾는 외과 의사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젖은 부품들을 만지고 소리를 듣고 심지어 냄새를 맡기까지 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행위를 넘어 마치 죽어가는 생명체를 진찰하는 의사의 모습과도 같았다. UDT에서 그는 단순한 전투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심해의 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수십 미터 아래에서 고장난 잠수정이나 수중 추진기, 심지어 복잡한 폭파 장비까지 고쳐내는 능력 때문이었다. 밀폐된 공간과 극한의 압력 속에서 장비를 다루는 훈련은 그에게 기계의 가장 미세한 이상 신호까지 감지해내는 초인적인 감각을 부여했다. 물에 빠진 엔진은 그에게 익숙한 도전 과제일 뿐이었다. 마침내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건이 엔진실에서 천천히 몸을 빼냈다. 그의 온몸은 빗물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종사를 향해 말했다. 시동을 다시 걸어보십시오. 그 말에 조종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침수된 배터리로 뭘 어떻게. 일단 해보십시오. 비상전력 시스템의 배선을 우회해서 직접 연결했습니다. 건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케이트는 여전히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보았지만 고갯짓으로 조종사에게 지시했다.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저 남자의 오만한 주장의 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조종사는 반신반의하며 조종석에 앉아 시동 절차를 시작했다. 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헬기를 지켜보았다. 치직. 처음에는 약한 스파크 소리와 함께 계기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기만 했다. 마이크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꺼봐, 역시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쿨럭. 컹. 오랫동안 기침을 참아온 사람처럼 헬기의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물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콰르르르르릉. 죽은 줄 알았던 벌새가 부활의 날갯짓을 하듯 리틀 버드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며 주변의 빗줄기를 흩날렸다.
헬기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린벨의 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조종사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세상에. 출력이 안정적이야. 어떻게 한 거지? 케이트 레이놀즈 역시 충격으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녹색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빗물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윤건을 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한 심해와 같았다. 그 눈빛 속에서 케이트는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와도 같은 약속을 떠올렸다. 내가 당신 아이라도 임신해주지. 오만과 자부심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살아난 리틀 버드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린벨의 대원들의 오만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었고 케이트 레이놀즈의 강철 같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내는 소리였다. 돌아오는 비행 내내 헬기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륙하기 전 서로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방인을 멸시하던 그 떠들썩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원들은 저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의 녹색 정글만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모든 신경은 기체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윤건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빗물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 소매로 태연하게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다. 마치 동네 수영장에서 방금 나온 사람처럼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흥분이나 자만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 지독한 평온함이 그들을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의 해답을 저 남자는 1시간 만에 찾아냈다. 그것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간단한 공구 몇 개만으로.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격차가 아니었다.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차이였고 감히 그들이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특히 케이트의 내면은 거대한 태풍이 상륙한 듯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날뛰었고 귓가는 뜨거운 수치심으로 달아올랐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와도 같은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가 당신 아이라도 임신해주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표정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한 인간의 실력과 인격을 자신의 편협하고 오만한 시선으로 재단하고 그것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내몰린 리더의 비겁하고 미성숙한 발악에 불과했다. 그녀는 윤건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그가 지금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경멸? 조소? 아니면 값싼 동정? 그 어떤 것이든 맨정신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꽉 감은 눈꺼풀 아래로 그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았다.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헬기가 기지에 착륙하자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겨 비상 대기하고 있던 지상 근무 요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추락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수색팀 편성을 논의하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고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된 그린벨의 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기지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곧장 지휘본부로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다. 믿을 수가 없어. 엔진이 완전히 침수되었었는데. 한국 해군 특전단에서 온 그 친구가 고쳤다더군. 농담하지 마. 데이빗도 포기했던 걸 그 조용한 아시아인이? 소문은 정글의 덩굴처럼 빠르게 그리고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윤건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재감 없는 동양인이 아니었다. 그는 죽은 벌새를 살려낸 주술사 심해에서 온 엔지니어와 같은 신화적인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숙소로 복귀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크와 데이빗은 몇 번이나 건에게 말을 걸려다 입술만 달싹이고는 포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존경과 경외,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약간의 자괴감마저 서려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케이트는 장비를 거의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강철 같던 통제력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그대로 맞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기름때와 빗물로 얼룩진 얼굴로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던 건의 검은 눈동자였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자신의 모든 오만과 편견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고요한 심해 같은 눈빛. 그녀는 곧장 체력 단련실로 향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땀으로 전부 씻어내고 싶었다. 샌드백을 치는 그녀의 주먹은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퍽퍽 소리와 함께 샌드백이 터질 듯이 흔들렸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턱걸이에 매달렸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팔의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독한 자기 혐오는 끈질기게 그녀의 정신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경험했다. 총과 칼로 맞서는 적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의 편협함과 오만함과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날 밤 장교 식당에서 케이트는 우연히 건과 마주쳤다. 그는 다른 한국 파견 군인들과 함께 변함없이 조용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변의 미군 장교들이 그를 흘끔거리며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다. 케이트는 차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고맙다고 인사해야 할까? 그 어떤 말도 지금의 이 굴욕적인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그를 외면한 채 배식대에서 물 한 잔만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바로 그때 기지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허리케인 경보였다. 전 대원 주목. 현재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이가 예상 진로를 급격히 변경, 오아후 섬을 향해 접근 중이다. 전 부대는 즉시 최고 등급의 비상재난 대비 태세에 돌입하라. 식당 안의 모든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이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추락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건이 앉아있던 자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평화롭던 야자수 잎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다.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허리케인 카이의 위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하룻밤 사이에 카테고리 4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발달하여 오아후 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군 기지는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항공기는 모두 내륙의 경납고로 이동했고 외부 시설물은 단단히 결박되었으며 모든 대원은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케이트의 알파팀에게는 기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중앙통신 시설 방호 임무가 주어졌다. 만약 중앙통신 타워가 무너지면 기지는 외부 세계와 완벽히 고립되어 재난 상황을 지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통신 타워 주변에 샌드백을 쌓고 지지 케이블을 점검하며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 델타포스 캡틴 케이트 레이놀즈로 돌아와 있었다. 바로 그때 기지 사령관인 데이빗슨 대령으로부터 긴급 호출이 왔다.
그의 작전 상황실은 폭풍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거대한 스크린과 각종 데이터로 가득했다. 레이놀즈 대위, 자네에게 맡길 위험한 임무가 있다. 데이비슨 대령의 얼굴은 심각했다. 기지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산 중턱에 민간인 대피소가 있네. 주로 인근 지역 노인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그런데 방금 전 그곳의 주 전력이 끊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데 관리인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발이 묶여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모양이야. 저희 팀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래. 하지만 문제가 있다. 대피소의 비상 발전기는 구형 디젤 모델인데다 지난번 점검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어. 만약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한 기술자도 손대기 어려울 걸세. 데이비슨 대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상황실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윤건이었다. 그는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되자마자 자원에서 재난통제본부의 기술지원팀에 합류해 있었다. 어제 자네 팀의 헬기를 수리한 윤 상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군. 레이놀즈 대위, 자네의 지휘 능력과 윤 상사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서 대피소의 전력을 복구하고 민간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그것은 명령이었다. 케이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왜 하필 또 그와 함께여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사적인 감정보다 임무가 우선이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파트너가 다시 탄생했다. 폭풍이 몰아치는 녹색 지옥의 심장부로 단 두 사람이 향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였다. 마이크를 비롯한 케이트의 팀원들은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지만 데이비슨 대령은 허락하지 않았다. 폭풍 속으로 최소한의 인원만을 보내 위험을 줄이겠다는 판단이었다. 대신 그는 장갑과 방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전술 차량 한 대를 내주었다. 차량에 오르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와이퍼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다. 케이트가 운전대를 잡았고 건은 조수석에 앉아 내비게이션과 통신 장비를 점검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엔진 소리, 그리고 차체를 때리는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건이었다. 이런 폭풍은 동해에서 훈련할 때 가끔 만나는 너울성 파도 같은 겁니다. 거대하고 무섭지만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의 흐름을 읽고 맞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케이트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그를 조용한 동양인으로만 여겼지만 그는 사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생존 철학을 완성한 베테랑이라는 것을. 길은 처참했다.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케이트는 고개 운전에 가까운 솜씨로 장애물들을 피해 나갔다. 하지만 결국 거대한 산사태가 앞을 가로막았다. 더 이상 차량으로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약 2km 정도 남았습니다. 건이 지도를 확인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필요한 장비만을 챙겼다. 방수 배낭에는 공구와 비상식량, 구급약품이 들어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안전 로프를 연결하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투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발밑은 미끄러웠으며 바람은 몸을 날려버릴 듯이 거셌다. 케이트는 몇 번이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건이 로프를 당겨주며 그녀의 몸을 지탱했다. 그의 작은 체구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치 폭풍 속에 뿌리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마침내 저 멀리 언덕 위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대피소였다. 하지만 그들이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마지막 시련이 닥쳤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거센 물살은 바위까지 집어삼킬 듯이 맹렬했다. 다리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젠장, 다리가 끊겼어. 돌아가야 하나? 케이트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바로 그때 건이 반대편 강둑의 거대한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에 로프를 걸 수만 있다면 건널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물살을 뚫고 어떻게 건너겠다는 거야? 건은 대답 대신 배낭에서 작살총처럼 생긴 소형 로프 발사기를 꺼냈다. UDT가 선박 침투 시 사용하는 장비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격발했고 로프는 정확하게 반대편 나무 기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먼저 건너가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한 뒤 케이트를 끌어주겠다고 했다. 위험해. 혼자서는. UDT에게 파도란 놀이터와 같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망설임 없이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케이트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거친 물살에 몇 번이나 휩쓸릴 뻔했지만 마치 한 마리의 수달처럼 유연하게 물살을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데 성공했다. 잠시 후 팽팽하게 당겨진 로프를 붙잡고 케이트 역시 계곡을 건넜다. 못에 발을 디딘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건은 말없이 다가와 자신의 방수 판초를 벗어 비를 맞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판초에서는 그의 체온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케이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그 어떤 조각상보다도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민간인 대피소는 아비규환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노인과 아이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간간히 켜지는 손전등 불빛만이 절망적인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케이트와 건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놀라워했다. 맙소사, 군인들이에요. 어떻게 여길? 대피소 관리인인 나이든 여성이 울먹이며 그들을 맞았다. 케이트는 곧바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녀의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그녀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환자를 확인하고 남은 비상 물품을 점검했다. 타고난 지휘관이었다. 그동안 건은 곧장 문제의 비상 발전기가 있는 지하 창고로 향했다. 예상대로 상황은 최악이었다. 지하 창고는 이미 허리까지 흙탕물이 차올라 있었고 낡은 디젤 발전기는 반쯤 물에 잠긴 채 침묵하고 있었다. 젠장, 완전히 침수됐잖아. 이건 불가능해. 뒤따라온 관리인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케이트 대위님, 여기서 가장 큰 손전등 몇 개와 마른 천을 최대한 많이 가져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캡틴의 함성 같았다. 케이트는 그의 눈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즉시 사람들을 동원해 그가 요청한 물품들을 가져왔다. 지금부터는 건의 무대였다. 그는 마치 심해에서 고장난 잠수함을 수리하는 UDT 대원처럼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발전기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발전기의 구조를 이미 꿰고 있다는 듯 능숙하게 덮개를 열고 내부를 살폈다. 우선 배수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 부품을 분리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연료 라인에 섞여 들어간 물을 빼내야 합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케이트는 그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지휘했다. 노인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냈고 아이들은 마른 천으로 부품을 날랐다. 절망밖에 없던 대피소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움직였다. 가장 어려운 작업은 물에 잠긴 전기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건은 차량에서 가져온 자신의 비상공구 키트를 열었다. 그 안에는 군용 장비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밀한 도구들이 가득했다. 그는 젖은 회로 기판을 하나씩 분리해 휴대용 버너로 조심스럽게 말리고 끊어진 전선을 섬세하게 연결했다. 그의 집중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과 혼란이 차단된 채 오직 그와 기계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케이트는 그런 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헬기를 고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는 그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었다면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숭고한 사명감에 대한 깊은 감동이었다. 저 남자의 조용한 등은 이 폭풍 속에서 모두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발전기의 모든 부품이 제자리를 찾았다. 건의 온몸은 흙탕물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료 밸브를 확인하고 시동 케이블을 힘껏 잡아당겼다. 쿨럭쿨럭. 처음에는 약한 소음만이 들렸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다시 한번 그가 온 힘을 다해 케이블을 당겼다. 컹, 컹, 부르르르릉. 죽었던 거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듯 발전기가 포효하며 힘찬 시동 소리를 냈다. 잠시 후 대피소의 모든 전등이 환하게 켜졌다. 어둠과 추위에 떨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들은 얼싸안고 뛰었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 환호의 중심에 묵묵히 서 있는 윤건이 있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은 안정을 되찾았다. 폭풍은 아직도 바깥 세상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대피소 안은 따뜻한 불빛과 온기로 가득했다. 케이트는 건에게 다가가 마른 담요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고마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모두의 생명을 구했어요. 팀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대위님이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공을 그녀에게 돌렸다. 두 사람은 발전기 옆에 나란히 앉아 기계가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소음과 온기를 느끼며 커피를 마셨다. 폭풍 속에서 찾아온 짧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있잖아요. 케이트가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헬기 앞에서 내가 했던 말 정말 미안했어요.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당신을 모욕하려던. 알고 있습니다. 건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그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따뜻한 불빛을 받아 호수처럼 깊고 잔잔했다. 압박감 속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저 날카로운 비명일 뿐이죠. 저는 그 비명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은 이해심에 케이트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어쩌면 그녀는 그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그 약속을 빌미로 자신을 비난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 약속보다 지금 더 중요한 약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가 무사히 기지로 돌아가면 저와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너무나도 평범한 제안이었다. 목숨을 건 약속이 오가던 살벌한 관계 속에서 그는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약속을 건넨 것이다. 케이트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케이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간질거리는 새로운 감정이 샘솟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약속할게요. 폭풍은 여전히 바깥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허리케인 카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평양 너머로 물러갔다. 폭풍이 핥히고 간 정글은 처참했지만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 모든 상처를 보듬는 듯 눈부시게 빛났다. 케이트와 건은 대피소의 민간인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기지로 복귀했다. 그들이 탄 전술 차량이 기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군인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기지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특히 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헬기를 살리고 발전기를 고치고 폭풍 속에서 민간인을 구해낸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마이크를 비롯한 케이트의 팀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건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이봐, 건. 자네 정말 대단하더군. UDT에서는 괴물만 키우나 봐. 마이크의 짓궂은 농담에는 이제 어떤 경멸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존경과 감탄만이 담겨 있었다. 건은 여전히 말없이 웃기만 했지만 그의 미소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케이트는 그런 그와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세웠던 편견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뢰와 유대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영웅 대접이 끝난 뒤 두 사람에게는 어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 속에서 나눴던 약속. 저녁 식사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약속이 군복을 입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훈련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눈인사만 나눌 뿐 누구도 먼저 그 약속을 꺼내지 못했다. 수십 명의 적과 싸우고 거대한 폭풍을 뚫는 것보다 한 번의 데이트 신청이 더 어렵다는 사실에 케이트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먼저 용기를 낸 것은 케이트였다. 그녀는 훈련이 끝난 저녁 망설임 끝에 건의 숙소를 찾아갔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건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기지 밖 해변가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현지 식당이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늙은 어부가 운영하는 그곳은 두 사람의 어색함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 낡은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갓 잡은 생선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했다. 어떻게 UDT가 되었어요? 케이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어릴 적에 바다에서 동생을 잃었습니다. 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바다가 너무나 두렵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고 그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저에게 UDT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케이트는 마음이 아팠다. 그의 지독한 평온함과 강인함이 얼마나 끔찍한 상처 위에서 피어난 것인지 그녀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건이 그녀에게 물었다. 대위님은 왜 군인이 되었습니까?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문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레이놀즈 가문의 딸이라는 수식어.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모두가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죠. 사교계에 데뷔하고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 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누구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의 이름 케이트로 인정받고 싶었죠. 군대는 제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증명의 무대였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상처와 결핍.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그 내면에는 서로를 비추는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동질감과 깊은 연민을 발견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밤의 해변을 걸었다. 달빛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로맨틱한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오늘 고마웠어요. 이런 이야기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어요. 케이트가 수줍게 말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의 검은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당신은 내가 본 그 어떤 군인보다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케이트.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계급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그 순간 케이트의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놀라움으로 잠시 굳어있던 그의 팔이 이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첫 입맞춤은 소금기처럼 짜릿하고 열대의 밤 공기처럼 뜨거웠다. 그 어떤 작전의 성공보다도 그 어떤 훈련의 성취보다도 달콤한 순간이었다. 첫 입맞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어색해하지 않았다. 훈련 중에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등을 지켰고 훈련이 끝나면 기지 안의 누구도 모르는 둘만의 장소에서 밀회를 즐겼다.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었다. 케이트는 자신이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처음 알았고 건은 딱딱한 군인이 아닌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마이크였다. 그는 어느 날 훈련장에서 건과 눈빛을 교환하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케이트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진심으로 두 사람을 응원했다. 그의 주도 아래 알파팀 전체가 두 사람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톰슨 소령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톰슨 소령은 케이트의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이자 그녀를 웨스트포인트 시절부터 지켜봐 온 멘토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애정은 지나친 집착과 통제욕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는 케이트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 장차 미군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되기를 바랐다. 그런 그에게 이방인 부사관과의 로맨스는 케이트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케이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거칠게 추궁했다. 정신 나갔나, 케이트? 일개 동양인 부사관과 놀아나다니. 너의 미래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을 셈인가? 제 사생활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소령님. 그리고 그는 일개 부사관이 아닙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존경하는 군인입니다. 케이트는 단호하게 맞섰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톰슨 소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건에게 일부러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임무만을 골라 맡겼다. 벼랑 끝에서 진행되는 야간 암벽 등반 훈련,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늪지대 정찰 임무 등
명분은 연합훈련의 강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는 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치게 만들어 케이트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비겁한 괴롭힘이었다. 건은 어떤 불평도 없이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고된 훈련에 그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지쳐갔다. 그는 케이트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의 그의 표정은 다시 과거의 그늘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조직 내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 고립되고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은 그에게 과거 동료들을 잃었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다. 케이트는 고통스러웠다. 자신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녀는 톰슨 소령을 다시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을 심산이었다. 바로 그때 건이 그녀를 막았다.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해지잖아요. 괜찮습니다. UDT는 적보다 아군을 더 경계하라고 배웁니다. 가장 위험한 파도는 등 뒤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의 말에 케이트는 더 큰 결심을 했다. 이것은 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랑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그녀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다음 날 기지 전체 장교들이 모인 전술 회의 시간. 톰슨 소령은 지난 훈련 결과를 발표하며 교묘하게 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한국군의 훈련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모두가 그의 권위 앞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 케이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소령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윤건 상사는 제가 지금껏 함께 훈련했던 그 어떤 군인보다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생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령님께서 말씀하신 비효율이란 어쩌면 소령님의 편협한 시각이 만들어낸 착각은 아닙니까? 헬기 추락. 사고와 허리케인 속에서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은 소령님의 탁상 공론이 아니라 바로 윤건 상사의 비효율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다. 저는 제 팀원과 파트너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발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 육군 대위이자 한 명의 군인으로서 저의 공식적인 항의입니다. 톰슨 소령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기지 사령관인 데이비슨 대령은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케이트는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도박을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케이트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것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건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내 과거의 상처까지 모두 씻어주었습니다. 과거의 배신감과 싸우던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준 연인의 존재로 인해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케이트 역시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열한 시험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케이트의 공식적인 항의는 기지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데이비슨 대령은 톰슨 소령을 불러 엄중히 경고했고 그의 월권 행위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결국 톰슨 소령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케이트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부대 내에서 더 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뒤 두 사람의 사랑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활짝 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 연애를 할 필요가 없었다. 동료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고 기지 전체가 공인하는 커플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고 함께 서핑을 배우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전쟁과 훈련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삶에
비로소 평화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의 시간 속에서도 이별의 그림자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건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2달 뒤면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두 사람은 애써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대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행복했던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야 하는 걸까? 누구도 먼저 그 질문을 던질 용기가 없었다. 결전의 날을 앞둔 어느 주말, 건은 케이트를 데리고 오아후 섬의 한적한 해변으로 향했다. 그곳은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였다. 노을이 수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환상적인 풍경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건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러게요. 당신을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미웠어요? 건의 짓궂은 질문에 케이트가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마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남자인 줄 알았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끔찍했던 첫인상은 이제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어 있었다. 웃음이 잦아들자 다시 애틋한 침묵이 흘렀다. 건, 케이트.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불렀다. 케이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건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제가 처음 UDT에 입대했을 때 교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절대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마라. 그저 지금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내 옆에 있는 동료만 믿어라.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케이트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케이트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에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조개 껍데기 반지가 들려 있었다. 당신에게 했던 그 끔찍한 약속.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케이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있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시작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진짜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네. 당신 아이를 임신해달라는 그 오만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아이를 낳고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달라는 그런 약속 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케이트. 당신의 남편이 그리고 당신 아이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청혼에 케이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지만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웃으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건은 그녀의 손가락에 조개 껍데기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황홀한 노을 아래서 오랫동안 입을 맞췄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약속의 증표였다. 경멸과 오만으로 시작되었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 만들기로 맹세하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군인이라는 껍질을 벗고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몇 주 뒤 두 사람은 기지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건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케이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고백했다. 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그녀가 내민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장난처럼 혹은 저주처럼 시작되었던 약속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어 두 사람에게 찾아온 순간이었다. 임신. 한 것 같아요. 케이트가 내민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확인하는 순간 윤건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폭풍이 몰아치던 정글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던 훈련장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검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뇌리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환희.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케이트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는 그 안에 자신과 그녀의 미래가 새로운 세상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짜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케이트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건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부서지기라도 할까 조심스러운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한 포옹이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케이트.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장난처럼 혹은 저주처럼 시작되었던 그 오만한 약속은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하나로 묶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 이 작은 생명의 존재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대가 되어 주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건은 대한민국 해군 본부에 정식으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의 혁혁한 군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갚기 위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자였다. 그의 새로운 전쟁터는 더 이상 총성이 울리는 바다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했다. 케이트의 결정은 더욱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미 육군에 정식으로 전역을 신청했다. 그녀의 사임 소식은 기지 전체를, 나아가 미군 특수전 사령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두가 그녀가 미군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톰슨 소령과의 일로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이들조차 그녀와 같은 뛰어난 인재를 잃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데이비슨 대령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케이트? 자네는 군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자네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 남자가 가치 있는가? 케이트는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때는 저곳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저는 군에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령관님. 최고의 군인이 되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명예를 얻었죠.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에 비하면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녀의 녹색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확신에 차 있었다. 데이비슨 대령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부하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자네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캐서린 레이놀즈. 두 사람의 군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작별의 날 케이트의 알파팀 팀원들이 두 사람을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마이크와 데이빗, 션은 어색하게 웃으며 건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봐, 건. 우리 대장님을 울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 줄 알아. 마이크의 서툰 협박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킬 테니까요.
건의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케이트는 그런 팀원들과 자신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를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군대에서 최고의 동료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군대에서 평생의 사랑을 만났다. 두 사람은 하와이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오아후 섬 북쪽의 파도가 잔잔한 해변가에 작은 2층 집을 구했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집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군인이라는 껍질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평범한 예비 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새로운 일상은 서툴지만 행복했다. 건은 UDT에서 배운 놀라운 손재주를 발휘해 낡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능숙하게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고치고 물이 새는 지붕을 수리했으며 갓난아이가 쓸 가구들을 직접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 폭탄을 해체하던 그의 섬세한 손길은 이제 아기 침대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는 데 사용되었다. 케이트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가진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케이트 역시 변하고 있었다. 평생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그녀는 이제 정원에 토마토를 심고 요리책을 보며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와 안정감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평범한 삶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케이트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불러왔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건은 밤새 인터넷을 뒤져 한국의 민간요법을 찾아내 생강차를 끓여주었고, 그녀가 갑자기 먹고 싶다는 엉뚱한 음식들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군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마침내 예정일이 다가왔다. 진통이 시작되자 케이트는 강인한 군인이 아닌 나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떨었다. 건은 그런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UDT의 지옥주 훈련보다 더 힘든 고통을 이겨내는 그녀를 보며 존경과 사랑을 느꼈다. 길고 긴 사투 끝에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공주님입니다. 축하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케이트와 건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작고 붉은 생명체.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기적 그 자체였다. 건은 조심스럽게 딸을 품에 안았다. 아기는 신기하게도 아빠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아빠를 닮은 검은 눈동자를 똘망똘망하게 빛냈다. 사랑해. 건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지쳐 잠든 케이트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녀의 이마에도 깊은 입맞춤을 남겼다. 사랑해, 케이트. 내 세상의 전부.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와이의 한적한 해변가 하얀 나무집 앞마당에서는 3살배기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를 닮은 젓갈색 머리카락과 아빠를 닮은 검은 눈동자를 가진 사랑스러운 혼혈이었다. 아빠. 아빠, 불가사리가 성을 공격해요. 괜찮아. 우리 성에는 UDT 출신 아빠와 그린벨의 출신 엄마가 지키고 있으니까. 건은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딸을 번쩍 들어 비행기를 태워주었다.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케이트는 집 현관 데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2번째 아이를 임신하여 다시 아름답게 불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군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완전하다고 느꼈다. 건이 딸을 안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생각했어. 녹색 지옥에서 여기까지. 모든 순간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시련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에메랄드빛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에게 낯선 이방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영원히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삶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경멸과 오만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은 저 광활한 태평양처럼 깊고 영원할 것이었다.